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에 아주 흔한 반응이죠. 근데 파고들수록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 기침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침, 정말 흔하지만 그 속은 복잡하죠.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는 기침 메커니즘과 관리라는 의학 문헌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기침의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네, 좋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침이 사실 우리 몸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필수적인 방어작용이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하거나 오래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혹시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침이 왜 중요하고 또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원인은 뭐가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말 당신이 꼭 아셔야 할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짚어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혹시 그거 아세요? 기침 한 번 할 때 우리 몸속 압력이 최대 300mm Hg까지 올라간대요. 네, 엄청난 압력입니다. 혈압 잴 때 높은 수치 정도니까요. 그게 순간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와, 또 신기한 게 귀 속으로 이렇게 살짝 만지거나 하면 기침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네네, 있죠. 그게 귀에 있는 특정 신경, 아놀드 신경이라고 하던데 그것 때문이라는 것도 저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놀드 신경 자극이 기침 반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점들을 포함해서 기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기침의 메커니즘부터 살펴보죠.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기도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인데 이게 또 너무 심하면 구토나 실신까지 하고. 그렇죠. 심하면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허리가 악화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요실금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주고요. 대체 우리 몸은 어떻게 이런 강력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네, 그 시작은 다양한 자극입니다. 뭐랄까, 화학적인 자극. 예를 들면 매운 캡사이신 같은 거요. 아니면 기계적인 자극, 먼지나 가래 같은 것들이죠. 아, 그런 것들이 기도를 자극하면요? 네, 기도 점막에는 아주 민감한 감각 수용체들이 있어요. TRPV1이나 P2X3 같은 것들인데 이런 수용체가 자극을 받으면 그 신호가 신경 섬유, A 델타나 C 섬유 같은 걸 타고 뇌관에 있는 고림로핵이라는 곳으로 전달됩니다. 여기가 일종의 기침 통제 센터죠. 뇌간으로 신호가 가는 거군요. 근데 그 센서들은 어디에 주로 있나요? 목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인두, 후두, 기관지 깊숙한 곳은 물론이고요. 폐 자체나 식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귀의 외이도, 그 아놀드 신경이 분포하는 곳까지 꽤 넓게 분포돼 있어요. 와, 정말 여러 곳에 있네요. 귀자극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군요. 그렇죠. 뇌는 이 모든 곳에서 오는 신호를 다 종합해서 지금 기침을 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온몸의 센서가 뇌로 보고를 하는 셈이네요. 그럼 뇌가 기침 시작 명령을 내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육이 움직이나요? 네, 아주 정교하게 조절되는 불수의적인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는 근육 활동이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에헴 하고 기침을 할 수도 있지만요. 반사적인 움직임이군요. 네, 먼저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성대가 순간적으로 딱 닫힙니다. 성대가 닫혀요. 네, 그러면서 가슴 안 흉곽 내 압력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져요. 아까 말씀하신 300mm Hg까지도 올라갈 수 있죠. 와, 그 직후에 닫혔던 성대가 갑자기 확 열리면서 압축됐던 공기가 폭발적인 속도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아주 빠른 호기 유량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래서 기침 소리가 그렇게 크고 힘찬 거군요. 뭔가 팡 터지는 느낌.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때 기관지 주변의 평활근도 살짝 수축하고 공기가 나가는 통로, 기도가 동적으로 약간 좁아지면서 공기 속도를 더 극대화시켜요. 속도를 더 높여준 거고요. 왜죠? 이 빠른 공기 흐름이 만들어내는 운동 에너지가 기도 벽에 붙어 있는 점액이나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떼어내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되거든요. 속도의 제곱을 비례하는 힘이 작용해요. 오, 거의 고압 세척기 같은 원리네요.
네,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기침하기 전에 숨을 깊게 들이쉬는 건 이 발사력을 최대로 만들기 위한 준비 동작이고요. 또 폐에 공기가 좀 적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낮은 폐활량에서 기침을 반복하면 그 최대 속도가 나오는 지점이 폐의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깊은 곳의 분비물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야, 정말 우리 몸은 생각할수록 정교한 기계 같아요. 특히 귓속 신경 자극 얘긴 다시 들어도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요한 기침 기능이 약해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뭐랄까 경보 시스템이 고장난 상황 같은 거겠죠? 맞습니다. 기침이 너무 약하거나 비효율적이면 하기도, 그러니까 폐나 기관지 깊은 곳에 쌓인 분비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분비물이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폐렴 같은 심각한 감염이나 다른 합병증의 위험이 아주 커지죠. 어떤 경우에 기침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나요? 원인이 궁금한데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표로 정리될 만큼 많은데요. 예를 들어 숨 쉬는 근육, 호흡근 자체가 약해진 경우, 신경요육 질환 같은 거요. 아, 근육 문제요? 네. 또 수술 같은 것 때문에 가슴이나 배의 통증이 심해서 기침을 세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흉곽 기형, 그러니까 척추가 휘거나 해서 가슴 모양이 이상한 경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군요. 그리고 성대가 잘 닫히지 않거나 혹은 목의 관, 기관절개관을 넣고 있는 경우에도 기침의 효율이 떨어지고요. 또 마취나 진정제 사용, 특정 신경계 질환으로 뇌의 호흡 조절 기능이 억제된 상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약물이나 질병 때문에도요? 네. 그 외에도 가래 자체가 너무 끈적끈적하거나 낭포성 섬유증 같은 병에서 기도 점막에서 가래를 밀어내는 섬모의 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원발성 섬모 운동 이상증, 아니면 기침할 때 기관지가 너무 쉽게 찌그러지는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 기관지 연화증 같은 게 있어도 기침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원인이 많네요. 그럼 기침 세기가 약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고, 혹시 이걸 좀 도울 방법은 없나요? 보통은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임상적으로 판단하는데요. 객관적으로는 폐활량 검사할 때처럼 입으로 최대한 세게 불 때 나오는 공기의 속도, 최대 호기 유량, 나 압력, 최대 호기압을 측정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 측정 방법이 있군요. 네. 그리고 기침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기구나 방법들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수술 후에 배를 베개 같은 걸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통증을 좀 줄이고 기침을 유도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얼굴 마스크나 기관 튜브를 통해서 공기 압력을 양압, 음압으로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기계적으로 기침을 유발하고 분비물 배출을 돕는 그런 특수 기계 장치도 있습니다. 기침 보조 장치라고 하죠. 그런 장비도 있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기침 자체의 세기, 즉 공기를 뿜어내는 속도는 정상인데도 분비물 제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힘은 센데 가래가 안 나온다고요. 왜죠? 예를 들면 가래의 점도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아서 잘 안 떨어져 나가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낭포성 섬유증 같은 병이죠. 또는 가래를 밀어내는 섬모의 기능 자체가 문제인 경우, 원발성 선모 운동 이상증이요. 아니면 기침할 때 기관이 구조적으로 너무 심하게 찌그러져서 공기 흐름에 막히는 경우, 기관 연화증 같은 거요. 아,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정말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서 작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기침 기능 자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침이 어떤 질병의 신호로서 나타나는 경우를 좀 더 살펴보죠. 예를 들어 고양이를 만진 뒤에 갑자기 기침이 나고 숨소리가 쌕쌕거린다. 이러면 혹시 천식인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동반 증상이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런데 때로는 다른 증상은 거의 없고 정말 기침만 끈질기게 계속돼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때는 기침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 기간이 진단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침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원인 질환을 감별하는 데 아주 유용한 첫걸음이 됩니다. 보통 기간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나누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3주 미만이면 급성 기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대부분 감기 같은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이나 아니면 뭔가 잘못 삼켜서 흡인이 됐거나
또는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연기를 마신 경우가 흔한 원인입니다. 3주까지는 급성이군요. 네. 그리고 3주에서 8주 사이, 이걸 아급성 기침이라고 분류하는데요. 이건 감기나 기관지염을 심하게 앓고 난 뒤에 다른 증상은 좋아졌는데 기침만 남는 경우, 이걸 바이러스 감염 후 기침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백일해 같은 특정 감염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 감기 후유증 같은 거군요. 그럼 8주 이상, 그러니까 2달 넘게 계속되는 기침은요? 이게 바로 만성 기침이네요. 그렇습니다. 8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만성 기침이라고 정의하고요. 이때는 원인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감염 후유증보다는 염증성 질환, 다른 감염성 질환, 종양성 질환,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아주 광범위한 원인들이 가능합니다. 만성 기침은 정말 원인이 다양하군요. 근데 만성 기침인데 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검사, 의사가 진찰하고 가슴 X선 사진도 찍었는데 별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면서요. 그럴 땐 뭘 의심해봐야 할까요? 네, 그런 경우가 임상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참 진단이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흉부 X선 촬영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데도 만성 기침이 계속될 때 가장 흔하게 의심해야 하는 원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4가지를 꼽는데요. 4가지요. 뭔가요? 천식 증상인 색색거림이나 호흡곤란 없이 기침만 주로 나타나는 형태의 천식입니다. 아, 기침만 하는 천식이요? 네. 둘째는 위식도 역류 질환, 즉 GRD라고 하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나 인후두를 자극하는 경우고요. 셋째는 콧물이나 코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로 증상과 관련된 비염이나 부비동염, 즉 축농증입니다. 이걸 통칭해서 상기도 기침 증후군 UASS라고도 부릅니다. 후비로요?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특정 약물 부작용인데요. 특히 고혈압 약 중에서 ACE 억제제 계열 약물이 만성 기침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약 때마도 그럴 수 있군요. AC 억제제. 네. 이 4가지가 X선 정상인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물론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신 분이 아침마다 가래 섞인 기침을 한다면 만성 기관지염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또 감기 같은 호흡기 감염 후에 마른 기침이 2달 이상 계속되는 감염 후 기침도 생각보다 꽤 흔한 만성 기침의 원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뚜렷한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만성 기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성 기침 과민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침 과민 증후군요. 그건 뭔가요? 이건 어떤 특정 질병이라기보다는 기침을 유발하는 감각 신경 경로 자체가 너무 예민해져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기침 반응을 보이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경계의 문제로 보는 거죠. 아, 신경이 문제다.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그럼 만성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을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점들을 주로 확인하고 또 어떤 질문들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 기침 소리가 컹컹거리는지 콜록콜록하는지 이런 게 중요할까요? 사실 기침 소리의 특징, 예를 들어 개 짖는 소리 같다거나 쇳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것, 또는 기침이 주로 아침에 심한지 저녁에 심한지 같은 발생 시간이나 패턴만으로는 원인을 정확히 감별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 소리만으로는 어렵군요. 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밤에 처음 누울 때, 말할 때, 운동할 때 악화되고 잠이 들면 좀 나아지는 경향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만으로는 감별이 어렵죠. 그렇군요. 다만 예외적으로 아주 특정 상황, 예를 들어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만 기침이 시작된다거나 아니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운동할 때만 기침이 심해진다면 이건 천식, 특히 기침 변이형 천식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특정 유발 요인이 있다면 단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병력 청취, 즉 문진이 아주 중요한데요. 기침 소리나 시간보다는 언제부터 기침이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 기침이 더 심해지고 무엇을 하면 좀 덜해지는지 같은 유발 및 완화 요인을 자세히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래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색깔이나 끈적임 정도, 양은 어떤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래 유루와 양상이 중요하군요. 그럼 신체 검진,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진찰할 때는 어떤 단서들을 찾나요? 가장 기본은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듣는 거죠. 폐에서 쌕쌕거리는 소리, 천명음이나 고품 터지는 듯한 소리, 수포음 같은 이상 호흡음이 들리는지 확인해서 심폐 질환의 단서를 찾습니다. 네, 청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놀드 신경 자극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귀 안쪽, 웨이도와 고막을 검사하기도 하고요. 코 안에 직접 들여다봐서 비염이나 비용종, 코 무록 같은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간 인두점막이 조약돌 모양으로 보이는 것도 후비루를 시사할 수 있고요. 귀랑 코도 보는군요. 네, 그 외에도 손톱 모양이 둥글게 변하는 공봉지가 있는지, 만성 폐질환이나 심장질환, 폐암 등에서 보일 수 있음, 피부나 다른 장기에 이상 소견은 없는지 전신을 살펴보면서 사르코이드증이나 혈관염 같은 전신 질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전신 상태도 확인하는군요. 그리고 만성 기침 환자의 평가에는 거의 예외 없이 흉부 X선 촬영이 포함됩니다. 아, X선은 거의 필수군요. 왜 그런가요? 혹시 다른 증상이 전혀 없고 진찰 소견도 다 정상인데도 꼭 찍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침 외에 다른 증상이 전혀 없고 신체 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흉부 X선 촬영을 통해서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혹은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성인에서는 사르코이드증이나 호지킨 림프종 같은 병이 기침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노인에서는 폐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폐결핵이 만성 기침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 숨어있는 심각한 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군요. 그렇죠. 만약 X선 사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당연히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정밀 검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CT 촬영이나 기관지 내시경 등이 필요할 수 있죠. 만약 가래가 계속 나오는 만성기침이라면요. 만성적으로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환자에서는 가래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가래 색깔이 누렇거나 푸르스름하다, 즉 농성 객담이라면 일반 세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결핵균이나 비결핵 항산균 같은 특수균에 대한 검사도 시행합니다. 네. 가래가 맑거나 하얀 점액성 객담이라도 세포 검사를 시행해서 어떤 종류의 염증 세포, 호중구인지 호산구인지가 주로 많은지 혹은 악성 종양세포는 없는지, 입안에 분비물이 흡인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가 섞여 나오는 객혈의 경우는 또 다른 특별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가래 검사도 중요하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경우, 즉 흉부 X선 사진은 깨끗한데 만성 기침이 몇 달째 멈추지 않는 상황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아까 4가지 흔한 원인, 그러니까 기침 변이형 천식, 위산 역류, 후비로 관련 상기도 기침 증후군, 그리고 AC 역제제 약물 부작용, 이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정말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 4가지만 생각하다가 다른 가능성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4가지가 통계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인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면 이 4가지 원인에 딱 들어맞지 않거나 혹은 이들에 대한 치료를 시도해도 기침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기침은 90% 이상이 이 4가지 중 하나다 라는 말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오히려 다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는 거죠. 아, 너무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특히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기침 과민 증후군, 컵 하이퍼센시티비티 신드롬이라는 개념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네, 기침 과민 증후군,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라고 하셨죠? 그렇죠. 이건 어떤 뚜렷한 구조적인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이 원인이 아니라 기침 반사를 담당하는 감각신경 말단이나 구심성 신경경로 자체의 민감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서 아주 약한 자극에도 쉽게 기침이 유발되는 상태라는 가설입니다. 뭐랄까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과 유사한 기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경계 자체의 문제로 보는 거죠. 통증처럼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기침 과민 증후군은 어떤 특성을 보이나요? 주로 마른 기침이거나 가래가 있더라도 아주 소량인 경우가 많고요. 목이 계속 간질간질하거나 뭔가 걸린 듯한 불편감, 목의 과민성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말하거나 웃거나 노래하거나 혹은 특정 냄새, 향수, 담배 연기 등 온도 변화, 건조한 공기 같은 아주 사소하고 비특이적인 자극에도 기침이 발작적으로 터져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일상적인 자극에도요? 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더 흔하게 나타나고 증상이 몇 년 이상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진단할 수 있는 명확한 검사 기준은 없고요. 주로 다른 의심되는 원인들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침이 계속될 때, 즉 배제 진단을 통해 의심하게 됩니다. 진단이 어렵겠네요. 그럼 다시 그 흔하다는 4가지 원인들 있잖아요. 흉부 X선 정상인 만성기침의 원인들.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ACA 억제제입니다. 이건 아주 흔하게 쓰이는 고혈압 약인데요. 복용하는 환자의 약 5%에서 많게는 30% 정도까지 마른 기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의 용량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약 용량이랑은 상관없군요. 네. 기전은 아마도 브라디키닌 같은 기침 유발 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면서 감각신경을 더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시점과 기침 발생 시점이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몇 달, 심지어 몇 년 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ACA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만성 기침이 있다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일단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을 일정 기간, 보통 한 달 정도 중단해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중단해 보는군요. 네, 중단했는데 기침이 좋아지면 이 약이 원인이었던 거죠. 효과가 없다면 이 약 때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기침 부작용이 거의 없는 다른 계열의 고혈압약, ARB,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들이 많아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후비루 또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 UASCS입니다. 이건 코나 부비동에서 생긴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하인두의 기침 수용체를 자극하거나 혹은 이 분비물이 기도로 미세하게 흡인되면서 기침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UASCS라는 용어는 꼭 분비물이 넘어가는 느낌이 없더라도 코나 부비동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 자체가 기침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개념까지 포함합니다. 분비물 느낌이 없어도요. 네, 환자가 느끼는 증상으로는 목 뒤로 뭔가 넘어가는 느낌, 자꾸 목을 가다듬게 되는 것,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찰 시 코 안을 봤을 때 분비물이 보이거나 점막이 부어있고 염증 소견이 있거나 콧무록, 용종이 있거나 목 인두 점막이 조약돌 모양으로 보이는 소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비루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만성적으로 후비루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기침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많아서 진단이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것도 애매할 수 있군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위식도 역류질환 GERD입니다.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르는 상태와 관련이 깊죠. 위 내용물, 특히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 하부에 있는 기침 반사 경로를 자극하거나 혹은 더 심하게 역류해서 인두나 후두까지 올라와서 이걸 후두인두 역류, LPR이라고 합니다. 기도로 미세하게 흡인되면 화학적인 기관점을 일으켜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가 기침을요? 네, 전형적인 증상, 예를 들어 식후나 누웠을 때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흉골 자결감, 잦은 트림, 쉰 목소리, 목에 이물감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이런 소화기 증상이 전혀 없이 만성 기침만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후두 내시경으로 봤을 때 성대 주변에 염증 소견이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비특이적인 소견이라 이것만으로 확진하긴 어렵고요. 진단을 위해서는 좀 더 침습적인 검사, 예를 들어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나 식도 내압 검사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검사 결과 해석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역류 증상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성 기침은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이것도 진단이 간단치 않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기침 변이형 천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침이 유일하거나 주된 증상인 천식의 한 형태입니다.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병력을 자세히 들어봤을 때 전형적인 천식 유발 요인, 예를 들어 특정 알레르겐 노출, 운동, 찬 공기 흡입, 특정 약물 복용 등에 노출되었을 때 기침이 시작되거나 악화되고 노출이 중단되면 해소되는 특징을 보인다면 강력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유발 요인이 중요하군요.
네, 객관적인 검사로는 폐활량 측정, 기관지 확장제 반응 검사 포함, 이나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 검사 같은 폐기능 검사, 혹은 집에서 스스로 최대 호기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 등으로 진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네 가지 외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호산구성 기관지염이라는 옷도 있습니다. 이건 좀 드문 질환인데요. 천식처럼 기도에 호산고라는 염증 세포가 증가하지만 천식의 특징인 가역적인 기도 폐쇄나 기도 과민성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객담 검사에서 호산고가 3% 이상 증가한 소견으로 진단하고요. 다행히 흡입 스테로이드 치료에 잘 반응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호기산화질소 농도, 피노 특정이 이런 호산구성 기도염증, 천식이든 호산구성 기관지염이든 비침습적으로 밤지하고 만성기침 환자에서 흡입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원인 찾기가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엑스레이는 정상인데 기침이 계속될게요. 일단 가장 의심되는 원인부터 치료를 시도해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접근법입니다. 흉부 엑스런이 정상인 만성지침 환자에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 소견,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폐기능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원인을 먼저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겨냥한 경험적 치료를 시도해 보는 거죠. 경험적 치료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후비루나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 가장 의심된다면 그 원인이 알레르기성인지 감염성인지 혹은 혈관 운동성 비염인지 등에 따라서 항히스타민제나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필요하다면 항생제나 비강 세척 등을 사용해 봅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 예를 들어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나 H2 수용체 기량제 등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해보고 동시에 식이요법이나 잠잘 때 상체를 높이는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합니다. 알킨산염 같은 역류 방지 약물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기침 변이형 천식이나 호상구성 기관지염이 의심될 때는 흡입 스테로이드제를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필요시 속효성 베타-2 작용제 흡입기를 간헐적으로 사용하도록 처방합니다. 일단 의심되는 것부터 치료를 해보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경험적 치료를 했는데도 기침이 계속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흔한 원인들에 대한 경험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면 그때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흉부 CT 촬영입니다. CT 촬영이요. CT는 뭘 더 보여주나요? CT는 일반 흉부 X선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거나 놓치기 쉬운 미세한 변화들을 훨씬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크기의 폐종양, 초기 단계의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혹은 비정형 항상균 폐감염 같은 문제들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다른 원인을 찾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환자가 만성기침을 호소하지만 흉부 진찰 소견이 정상이고 폐기능 검사나 산소 포화도 평가에서도 이상이 없으며 흉부 CT 검사까지 했는데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심각한 폐질환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환자를 안심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보면 이런 진단 과정 자체가 때로는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환자에게 안심을 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단 과정 자체가 안심을 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말씀. 네, 일리가 있네요. 혹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기침의 원인 같은 것도 있을까요?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대기오염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런 오염된 공기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만성적인 기침이나 목 가다듬기, 더 나아가 하기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요? 실내 공기도 포함해서요? 네. 특히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아직도 실내에서 바이오매스 연료, 예를 들어 나무나 동물의 배설물 같은 것을 조리나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생하는 연기가 환기가 잘 안 되면 심각한 실내 공기 오염을 유발하고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됩니다.
또 안전기준이 미흡한 작업장에서 유독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나 그냥 단순히 오염된 실외 공기에 노출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환경적인 요인이 크군요. 네, 이런 경우 치료는 당연히 근본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 예를 들어 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굴뚝을 만드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노출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환경 개선이 우선이군요. 또 다른 점은 없을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결핵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직 결핵 유병률이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는 만성 기침 환자를 진료할 때 항상 활동성 폐결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흉부 영상 검사나 객담 검사 등 결핵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결핵도 빼놓을 수 없군요. 그렇군요. 환경적인 요인과 지역적인 특성도 잘 고려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인데요. 원인을 찾기가 너무 어렵거나 혹은 원인을 알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기침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그래서 기침 자체를 좀 멈추게 하는 약은 없나요? 하고 묻게 되잖아요.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침 억제제, 즉 진해제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효과가 제한적이라고요? 네,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은 코데인, 하이드로코돈,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해제들입니다. 이 약물들은 뇌관에 있는 기침 중추에 직접 작용해서 기침 반사를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약성 진해제요?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졸음이나 변비 같은 부작용이 흔하고 또 남용이나 중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죠. 부작용이랑 중독 위험이 있군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의 약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진해제인데요. 마약성 진해제보다는 효과가 약하지만 부작용은 적은 편입니다. 또 벤조나테이트라는 약물은 기침 반사 경로의 말초 감각신경 활동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효과는 좀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흡입하는 형태의 리두카인 마취제는 일시적으로 기침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입안과 목구멍을 마취시켜서 음식물 등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 즉 흡인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 다들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그럼 만성기침, 특히 원인을 잘 모르거나 치료가 어려운 기침 과민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정말 뾰족한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만성 특발성 기침, 즉 원인 불명의 만성 기침에 대해서 흡입 스테로이드나 흡입 판콜린제 혹은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등의 경험적 치료들이 시도되어 왔지만 일관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기침 과민 증후군의 경우는 그 기전이 신경 경로의 과민성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경 경로의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경련제인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혹은 항우울제인 아미트립틸린 같은 약물들을 허가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일부 환자에서 기침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니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해서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신경계 약물을 쓰는군요. 네. 또 특수한 언어 치료 기법을 이용해서 기침을 조절하는 행동 수정 요법도 연구되고 있지만 전문가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널리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동요법도 있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이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새로운 기침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기침 반사에 관여하는 특정 수용체나 채널, 예를 들어 뉴로키닌 원수용체, TRPV 원수용체, P2X3 채널 등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들이 활발하게 연구 개발 중에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피오이드 유사 수용체 작용제 등도 연구 중이고요.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오늘 기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반사작용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아주 필수적인 기능이면서도 때로는 감염부터 시작해서 위산역류, 심지어 신경 과미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복잡한 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흉부 영상 검사가 정상일 때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울 수 있는지도 잘 알게 되었고요. 네, 그렇죠. 기침은 정말 파고들수록 복잡한 면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성기침을 단순히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만성 통증처럼 기침 반사 시스템 자체가 오작동하는 상태, 즉 신경계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아, 기침을 신경계 문제로 본다? 네. 이런 시각의 변화는 앞으로 만성기침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침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해집니다. 기침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정말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기침에 대한 이 심층적인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